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지훈입니다. 한때는 행복할 거라 믿었던 결혼 생활이 저를 깊은 상처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춘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며 저는 과거를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지은 34살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춘천이에요. 춘천은 고요한 언덕과 잔잔한 호수로 가득한 곳이죠. 가끔 아침에 안개가 떨릴 때 자전거 종소리가 호수 주변에 울려 퍼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겨울에는 길거리에서 나는 군밤 냄새가 너무나 그리운 곳이기도 해요. 결혼 후 저는 남편 민재와 함께 인천으로 이사했습니다. 인천은 춘천처럼 조용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번잡한 도시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고 민재는 인천항 근처의 물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어요. 부족함도 넘치는 것도 없었죠. 남들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며 저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민재가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엄마가 춘천에서 병을 앓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한마디로 제게 힘이 되어 주었거든요. 걱정하지 마. 병원비는 내가 도울 테니 엄마만 잘 보살펴. 그의 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한 번은 우리 차를 탈자고까지 했어요. 병원비를 더 마련하기 위해서라면서요. 그때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되다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재는 종종 엄마의 집과 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혹시 엄마랑 상의해서 집이나 땅을 미리 증여받는 게 어때? 그 집이랑 땅, 잘 관리하면 나중에 정말 큰 자산이 될 거야. 처음엔 농담으로 넘겼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점점 잦아지면서 저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집 근처의 작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또 비슷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가 미리 증여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는 엄마의 건강이 우선 아니야?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농담처럼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어요. 엄마는 병세가 나빠져 병원에 자주 가셔야 했어요. 저는 쉬는 날마다 춘천으로 내려가 엄마를 돌봤죠. 그럴 때마다 민재는 저를 격려하기는커녕 이상한 조언을 했어요. 엄마한테 이원장 같은 거 얘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저는 그때마다 대답을 피했어요. 뭔가 불쾌했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는 정말 엄마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하지만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는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 계셨으니까요. 혼자서 고민하며 넘기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민재의 말과 행동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 안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렇게 사소한 행동과 말들 속에서 불편함이 쌓여갔어요. 그때는 제가 상상 속에서 문제를 만드는 줄 알았죠. 하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민재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엄마는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했어요. 수술비가 꽤 큰 금액이었지만 처음에는 민재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걱정 마, 지은아.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간호에만 신경 써. 그의 말에 너무 고마웠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의 존재에 의지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술 날짜가 잡힌 날은 5월 초였어요. 춘천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저는 새벽부터 병원으로 가서 엄마를 챙겼어요.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끝났어요. 그날 민재가 병원비를 송금하면서도 우리 이렇게라도 엄마를 지켜야지 라고 말해줘서 마음이 참 든든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수술 후 엄마는 회복이 더뎠으고 병원에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병원비와 간병비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지은아,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집이랑 땅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좋겠어. 엄마는 몇 년 전부터 지역복지센터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오셨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이미 유언장까지 작성하셨고 대부분의 재산을 지역복지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민재에게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던 민재가 며칠 후부터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족인데. 처음에는 그의 말이 이해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가 재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직장에서 돌아온 후 부엌에서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 너는 왜 항상 엄마만 생각해? 내가 그렇게 약하고 착하기만 해서 결국 우리 둘 다 손해보는 거 몰라? 내가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냐고.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민재는 이제 아예 대놓고 엄마의 유언장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그냥 다 기부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남아? 내가 생각해봤어? 내 입장에선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순간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내가 엄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탐낸 거였구나. 제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을 꺼내지는 못했어요. 괜히 말싸움으로 번질까봐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을 듣는 척만 했어요. 민재는 더 이상 엄마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춘천에 다녀오면 엄마 상태를 묻는 대신 집이나 땅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상태는 어떠셔? 라는 말을 기대했지만 대신 엄마랑 유언장 얘기 좀 해봤어? 라는 질문이 돌아오곤 했죠. 그의 태도는 저를 한없이 실망하게 했어요. 저는 항상 민재가 엄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민재에게 이야기했던 엄마의 자산 이야기가 결국 그에게 탐욕으로 작용할 줄은 몰랐어요. 결혼 생활 속에서 민재의 변화는 제게 또 다른 시련이었어요. 제가 믿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어요. 민재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와의 대화는 늘 엇나가기만 했고 뭔가 낯선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그건 의심이었어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감정이죠. 어느 날 아침, 저는 민재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기 전에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셔츠 카라 부분에 연한 핑크빛 립스틱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얼어붙은 채 셔츠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묻은 건가?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그 자국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날 밤 민재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의 얼굴을 살피며 그럴 리 없어라고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죠. 그 사건 이후 민재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최근 들어 그는 야근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오후 7시면 집에 도착하던 사람이 이제는 밤 10시, 11시가 돼서야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죠. 일이 많아서 그래.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빡빡해. 그의 설명은 매번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행동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늦게 누워있던 민재는 가끔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가곤 했어요. 어떤 날은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침대 옆에서 핸드폰 화면을 보며 작게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냥 회사 동료랑 얘기하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애써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민재의 재킷을 세탁기에 넣기 전에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한 장의 영수증이 나왔거든요. 그 영수증은 고급 보석 가게에서 발행된 것이었고 구매한 물건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저는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혹시 내 생일 선물일까? 아니면 결혼기념일을 위한 건가?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리는 결혼 이후 특별히 큰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어요. 민재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제 생일은 몇 달이나 지나 있었고 결혼기념일은 아직 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차마 영수증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민재는 여느 때처럼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묻고 싶었어요. 이 영수증 뭐야? 누구를 위한 목걸이야? 라고요. 하지만 그 질문이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질문을 던지면 민재가 뭐라고 대답할지, 그리고 제가 그 대답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민재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그에게 묻는 용기는 나지 않았죠.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민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민재가 정말로 늦게까지 일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제가 아는 민재는 어디로 간 걸까요? 립스틱 자국, 야근, 그리고 목걸이 영수증. 모든 게 이상했지만 그를 믿고 싶다는 마음만이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더는 이런 상태로 버틸 수 없었거든요. 민재의 핸드폰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새벽 2시쯤 민재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었어요.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풀고 메시지 앱을 열었을 때 화면의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이 혜진이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콩 내려앉았어요. 손가락이 자동으로 그 대화참을 눌렀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있어서 요즘 너무 행복해. 우리 조심하자. 지은이 절대 눈치 못 채게 해야 해. 그 문장들을 읽으며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민재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저를 철저히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혜진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 여자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도 모르고 있잖아.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혜진은 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그런 혜진과 함께 저를 속이며 웃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아니, 제가 진짜 어리석었던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케이블 위에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어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른 척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이 그렇게 낯설고 불피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민재와 결혼한 지 5년이 됐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를 믿고 사랑했어요. 저희 사이에 큰 돈도 없었고 특별히 화려한 삶도 아니었지만 저는 그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민재가 저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저 필요해서 옆에 둔 건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의 추억마저 하나하나 의심스러워졌어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우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결혼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끝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민재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더는 이 결혼에 존중이 없다는 것. 새벽이 밝아올 때쯤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민재가 끼기 전에 모든 흔적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에 누워 민재의 등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던 민재가 아니야. 이 결혼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모든 걸 알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민재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속아주는 건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느껴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민재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고, 저는 간단히 찌개와 반찬을 준비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민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끝내야 해. 식사를 마칠 무렵, 저는 조용히 식탁 위에 준비해둔 영수증과 핸드폰 캡처 사진을 꺼내놓았어요. 민재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야? 그의 물음에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이걸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처음엔 그가 당황하며 부인했어요. 그건 오해야. 회사에서 받은 선물이었어. 하지만 제가 캡처한 메시지들을 보여주자 민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모든 걸 인정했죠. 그래, 혜진이랑 만났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를 더 아프게 하는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혜진이란 있으면 내가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 너처럼 맨날 엄마만 걱정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제가 정말 그를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픈 엄마를 챙기는 게 그에겐 부담이었을까요? 그동안 저는 그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한 말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지막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도움이 될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너는 나한테 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제 주변의 여건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저와 함께했던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의자를 밀고 일어서며 단 한마디를 남겼어요. 민재, 내 말을 잊지 않을게.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민재는 아무렇지 않게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방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 아니, 어쩌면 이미 끝났어야 했던 건 아닐까? 민재와 나눈 대화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는 격돌 같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그의 계산된 선택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선택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그날 아침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지만 단지 떠나는 것만으로는 끝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민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이상 저는 이혼을 결코 미룰 수 없었어요. 춘천으로 떠나기 전 저는 민재와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가방을 들고 나가기 전 식탁 앞에 앉아 그를 마주봤어요. 민재, 우리 여기서 끝내자. 이혼하자. 그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싸운 걸로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민재, 내가 왜 이 결혼을 끝내야 하는지 너도 알잖아.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붙잡고 있는 건 너한테도 나한테도 가혹한 일이야. 민재는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결국 더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소적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이혼해. 어차피 이 결혼 더 이상 의미 없는 거 너도 알잖아.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민재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감정까지 사라져 버리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민재도 별다른 단달 없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저는 춘천으로 떠나는 짐을 챙겼어요. 민재와 함께 살던 집을 나설 때 문득 5년 전 결혼식을 준비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집을 떠나며 다시 혼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 한 방울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홀가분함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춘천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저를 반겨주셨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으셨어요.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여기는 내 집이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의 말에 저는 그동안 억눌렸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가 그 순간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한동안 공허함 속에서 살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셨어요. 지은아,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어. 하지만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를 봐야 해. 엄마의 말에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춘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서울에 사는 친구 수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은 민재와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지은아, 너 민재 소식 들었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민재와의 일을 잊으려고 애쓰는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전하는 소식은 제 마음속 어딘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수진은 민재가 다니던 회사에서 큰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민재와 혜진의 관계가 회사 내에서 드러나면서 혜진이 민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거였죠. 혜진이 회의 중에 직접 민재란 엮인 일을 동료들에게 들켜서 민재를 완전히 탓했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말이야. 저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말문이 막혔어요. 회사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조직에 큰 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결국 민재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대요. 민재가 상사들 앞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대가를 치렀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의 연민도 느껴졌어요. 혜진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진의 말에 따르면 혜진은 민재가 해고된 지 몇 주 후에 회사에서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민재가 모든 걸 잃은 뒤에도 곁에 있지 않았대. 결국 민재를 떠나버린 거지. 혜진이 떠난 이후 민재는 주변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신뢰를 잃었고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민재와의 결혼 생활 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태도, 그리고 저를 떠올리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쫓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민재는 지금까지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의 몰락이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스스로 만든 결과일 뿐이다라는 생각만 들었죠. 며칠 뒤 춘천에서 새롭게 사귄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쌓인 감정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만든 덫에 걸려버렸어.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버린 거야.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아, 중요한 건 너가 여기까지 잘 버텼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지.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저는 그날 밤 민재의 몰락이 더 이상 제게 무게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재와 혜진의 이야기는 이제 제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춘천에서의 소박한 일상에 직짐하며 점점 더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민재가 잃은 것들을 생각하면 씁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춘천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단순하고 조용한 생활이 제게 큰 위안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빵집은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름은 코숫가의 빵집인데 주인 아주머니가 춘천호를 좋아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빵집은 그리 크지 않지만 아침이면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 퍼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는 곳이에요. 새벽 6시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반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와 저는 주방에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에 빵을 굽는 동안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지은 씨, 이 빵집에서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매일이 비슷하지만 손님들이 웃으며 나가는 걸 보면 보람이 크거든요. 정말 그 말대로였어요. 빵집에서 일하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에게 주는 작은 쿠키를 준비하면서 저는 점점 제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빵집에서 오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엔 요가 수업에 참석해요. 수업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데 주 3회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열려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 있어서 간단한 동작도 따라하기 힘들었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호흡부터 배우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호흡을 잘하면 마음도 안정이 돼요. 천천히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하세요. 요가를 하면서 저는 몸의 긴장을 푸는 법뿐만 아니라 마음의 긴장도 푸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요가 매트를 깔고 앉아 있을 때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오직 제 자신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주말이면 저는 종종 춘천호를 따라 산책을 나가요. 코숫가를 걷다 보면 잔잔한 물결 소리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한 번은 빵집 단골 손님 중 한 분과 우연히 호숫가에서 마주쳤어요. 지은 씨, 여기 자주 오세요? 이곳이 진짜 힐링 장소죠. 그분은 예전에 춘천에서 태어나 지금은 은퇴 후 이곳에 돌아오셨다고 했어요. 여기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없더라고요. 도시에선 항상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느리게 살아요. 그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춘천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게 그런 느리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호수와 나무, 그리고 산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누군가에게 기대는 대신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구나. 민재와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상처는 여전히 제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이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배운 점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지금의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춘천에서의 소박한 일상은 제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알려줬어요. 매일 빵을 굽고 요가를 하고 호숫가를 걷는 단순한 하루하루가 저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다.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엄마. 저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 말대로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춘천의 호수처럼 잔잔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말이에요. 춘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나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빵집에서 일하고 요가를 하며 몸과 마음을 단단히 가꿔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이젠 과거에 대한 미련이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늦은 오후 엄마 집 앞에서 뜻밖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빵집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 앞에서 민재를 발견했어요. 그는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전에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어딘가 무너져버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지은아.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재는 죄다 대답하기도 전에 서둘러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 그의 말은 사죄로 가득했지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것은 자신의 외로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처럼 보였어요. 너 없이는 내가 뭘 해도 안 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은아. 다시 기회를 줄 수 없겠니?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어요. 민재는 이제 제게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고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은 춘천의 가을이 절정을 이루던 오후였어요. 엄마와 저는 점심을 먹고 천천히 호숫가를 따라 산책을 나섰죠. 춘천호는 늘 제게 평화로운 장소였지만 이날은 유난히 마음속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물 위에는 노랗고 붉은 낙엽이 떠다니고 있었죠. 우리는 호숫가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엄마가 가지고 온 따뜻한 보리차를 나눠 마시며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와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는 한 손에 차를 들고 물끄러미 호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니 나도 마음이 편하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여기 오길 잘했어요. 이 바람, 이 풍경이 정말 좋아요. 요즘 제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엄마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여기 와서 내 마음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 하지만 그만큼 내가 스스로 노력한 거란다. 쉽게 잊히지 않는 일이었을 텐데. 그 말을 들으니 문득 마음속에 남아있던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재와의 관계, 그동안 느꼈던 배신감과 아픔, 그리고 그 모든 걸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죠. 호수 위를 떠다니는 낙엽을 바라보며 저는 엄마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사실 처음 춘천에 왔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민재와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도 제게 큰 교훈이었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란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한 거야. 저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과거는 더 이상 저를 붙잡고 있는 족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중요한 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앉아있는 동안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호수의 잔잔한 물결, 떨어지는 나뭇잎, 그리고 그 위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엄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여기 자주 오자.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지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저도 이곳이 좋아요. 여기 오면 내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날 호숫가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삶의 아픔과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엄마와 함께 앉아 물 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 엄마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주변 풍경을 한 번 더 발라봤어요. 나뭇잎이 떨어진 자리에 새싹이 돋아난 것을 알기에 지금의 이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춘천의 가을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빵집에서 일하며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요가 수업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감, 호숫가를 따라 걷는 시간들이 모두 저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민재와의 기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어요. 호수의 잔잔한 물결처럼 제 마음도 다시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어요.
다가오는 내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